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의 가장 핫한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차영주 와이스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이슈로 전기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니까 전기차 시대가 빨리 좀 완벽하게 도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업종들의 이제 투자 심리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그리고 리튬 관련한 업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나 뭐 상당히 다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해를 하나 좀 풀어드리면 예. 우리가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해 요소는 자동차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2%밖에 안 돼요? 예, 상당히 예. 좀 작죠. 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 앞으로 다양한 사용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자동차만 놓고 보면 비중은 낮지만 다양한 부분에 있어 쓰임새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비중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죠. 예, 정정 감사합니다. 네. 그분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 팩트와의 내용과의 어떤 이제 격차가 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점점 이제 느끼는 바이고요.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이제 완성차 부분에 있어서 각종 소재들이 이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완성차에 대한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가졌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죠. 배터리 형태가 이제 뭐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이런 거였다가 이제 NCN 계열이냐 LFP 배터리냐 참 저도 문송입니다만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네. 것으로 이제 이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문과생 이야기 참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겨우 이해하는 수준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뭐 배터리까지 이제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수학이 뭐 미적분이 어려워서 못하지만 덧셈 뺄셈은 쉬운데 분수 덧셈 뺄셈 어렵다라고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비유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셀 업체에서 이제 소재로 가면서 다양한 이제 소재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소재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제 부각이 된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소재가 어디에서 추출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흑연 뭐 요즘은 알루미늄 이런 것까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몇몇 히토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이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밸류체인에 놓고 본다라면 제일 끝단에는 자동차 완성차가 있겠지만 처음은 히토류부터 그리고 원자재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자재에 대해서 원자재 보유국들이 이제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 특정 국가들이 원자재를 쥐고 흔들게 된다라면 밸류체인 끝단에 있는 완성차까지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그 원자재를 갖고 있는 그 국가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이고요.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흔들림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한 산업의 경제인 자동차 산업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현재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한 IRA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그 CNBC 보도, 미국의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자재 중에서 특히 이제 리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현재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관련주들이 뭐 템버거,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미 반영이 된 상태죠. 여기에 이제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 성장 산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죠. 현재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건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태동하는 시장이고 우리도 이제 태동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쪽 산업으로 이제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기울어 간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히 다 알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국 생태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 있어서 IRA법,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어서는 원자재법,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좀 하고 있죠.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원자재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문제죠.
미국 같은 경우 원자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약간의 유예 기간을 좀 뒀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당장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라면 어떠한 그 산업 생태계도 지금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유예를 좀 줬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지난번에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시간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약간의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거죠. 또 한 측에서는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제 동맹을 해서 12개 국가,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아프리카를 필두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겠다. 공동 구매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 그런 얘기보다는 주가의 향방에 이제 관심이 있을 그렇죠.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이미 익히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반복을 했다라는 느낌을 저 개인도 네.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 자, 테슬라라는 주가가 400달러 갔던 게 10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다시 지금 200달러 와 있는 겁니다. 100달러에서 200달러는 2배 왔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가 400달러 갈 때는 뭐 계속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질주할 것이다. 전 세계의 자동차를 장악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셨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일정 영역에서 더 이상의 땅을 넓혀가고 있지는 못하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계속 다른 그 기업들이 전기차의 다양성을 뿜어냄으로써 테슬라의 판매량,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늘어나지만 점유율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성장 곡선 자체가 예, 기울기가 좀 둔화됐죠. 꺾어졌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다, 주가 변동성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소재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들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글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0년, 30년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의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 분명 존재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것은 기업과 주가의 흐름들을 좀 달리 놓고 본다라면 자, 우리가 2017년에 그때 당시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 모든 주식은 제약바이오였어요. 제약바이오의 꼭대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을 언급을 안 할 그렇죠. 수가 없겠고요. 셀트리온 100만 원 간다라는 셀트리온이 30만 원을 고점으로 지금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엔 삼성전자와 카카오였죠. 카카오는 100만 원 간다라는 얘기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에 70만 원까지 갔으니까 100만 원 간다라고 그랬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15만 원까지 간다라고 봤었던 주식의 현재 흐름. 자, 2021년도에 우리가 그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로 인해서 예.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주가가 지금 어떤 위치? 에코프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만 다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은 이번만은 다르다라죠. 물론 산업 생태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여전히 현재 지금 매출 증가하고 있고요. 그때보다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소재 업체들이 양산을 했죠. 증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전 세계 소재 업체들이 증산한 것들에 대한 합을 봤을 때 과연 그 합이 자동차 생태가 커져가는 것보다 작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의 주가 수준,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 수준을 한 측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측들이 있다라는 거, 그들은 결코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에 대한 우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로 물을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뾰족한 입을 가지고 있는 두루미와 뾰족하지 않은 갖고 있는 여우가 서로 간에 다른 시각으로 너는 왜 물을 못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른 것이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예. 소재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소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소재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 소재만 올라가고 내 주식은 언제 가느냐? 주식은 돌고 돕니다. 언젠간 올라가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인식하시고 지금 상태에서 쏠림 현상 여러 가지 시각들을 골고루 살피시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한 거의 철학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부했죠, 배터리 공부했죠. 이제 AI 쪽도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뭐 사실 이제 챗 GTP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구글에서 또 인공지능 챗봇인 바드 서비스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바드 출시를 예고한 지 지금 한 달 반 만인데,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드가 뭔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챗 GPT나 바드나 거의 비슷한 형태의 우리가 이제 음성 기능을 이제로 그다음에 예. 이제 검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약간 결이 다르고 네. 다르지만 또 같은 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챗 GPT로 대표되고 있는 이제 그 MS의 이제 서비스를 보게 된다라면 오류가 좀 많았어요. 오류가 좀 많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구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피드백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직원들과 일부 이제 유저들을 상태로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영어권에서 테스트를 하게 된다라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사에 대해서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오류를 잡아내고 이런 부분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MS와 다른 것은 질문을 제한을 했어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면 이게 또 꼬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질문을 제한함으로써 이것을 지금 이제 점점점 완벽성을 기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들의 생태계 확장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느껴집니다.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챗 GPT를 어디에다 사용을 하느냐? MS 워드에다가 탑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M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위 만들어내는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만드는 파워포인트를 음성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구글은 또 이걸 어디에다 나타내느냐? 유튜브에 넣겠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 생태계와 그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MS 워드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인공지능을 여기에다 또 집어넣어서 또 양대 산맥을 구축해 내겠다라는 거죠. 저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진다라는 거죠. 일부 오해는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언어 변환이라든지 국내 특성에 맞게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 기업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미 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 국내 기업 중에 분명히 뭐 인수합병이나 수혜를 볼 기업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기업들 중에 정말 한두 개 기업만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하기 또한 어렵다라는 거죠. 당장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는 발등에 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 아들만 하더라도 저 네이버 검색 안 해요. 구글 검색을 하죠. 네. 더군다나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영어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구글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또 많은 생태계를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애플 생태계와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된다라면 국내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영원히 네이버를 쓸 수밖에 없죠. 네이버가 편하니까. 네. 제가 구글로 갈 리는 없긴 저도 합니다. 그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제 이런 생태계를 가지게 된다라면 결국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활성화되겠습니다. 활성화되고 더 진화하는 과정들을 겪긴 하겠습니다만 국내와 연관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름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챗 GPT 전용 GPU에 대한 신 모델을 현재 지금 H100에서 새로운 모델을 이제 만들어냈고 오늘도 SK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탄력성이 좋았는데 이제 GPU를 여기에서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글이라든지 MS 같은 경우 막대한 투자로 이 부분에서 이익을 보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늘어날수록 반도체 기업들에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 출시된 바드가 챗 GPT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은행 리스크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어제 뉴욕 증시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무제한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뭔가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하지만 이게 소장님 일시적 반등이란 얘기도 있어요. 분명히 아직까지는 위기감이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근데 위기감이 뭐 시장에 충분히 뭐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은행 파산에 대한 우리 서브프라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해 있는 상태인데 예. 그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미국 시장이 왜 평온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불안한데 미국 시장은 왜 그러지? 자, 나는 불안한데 쟤들은 왜 안 불안하지? 근데 안 불안해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내 불안에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 물론 다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맞고 다수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내가 불안한데 쟤들이 불안 안 하는 이유를 고민 안 해보고 저쪽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서브프라임 때는 은행들의 자산이 없었습니다. 서로 부채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그걸 갖고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채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은행들의 돈이 없었던 상황이죠. 지금은 은행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그러면 왜 뱅크런이 일어나냐? 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장기로 하다 보니까 당장 지금 줄 돈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월급이 오른 상태에서 3년 만기 적금을 들었는데 지금 2년 정도 부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2년 든 걸 깨고 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면 깨고 줘야 일단 되겠죠. 깨야죠. 어쩔 수 없으면 예. 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깨자니 아깝고 안 깨자니 지금 뭐 하고 지금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이 이걸 막고 일단 돈을 주겠다. 네. 그리고 니네가 3년 뒤에 그 돈을 우리 중앙은행으로 갚아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평온한 겁니다. 은행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은행의 돈이 서로 시간이 맞지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 이번에 또 뱅크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은행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불안하면 빼요. 그리고 다른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예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금을 빼가지고 내가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대형은행으로 가니까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소형은행에 그 돈이 어차피 자기한테 올 거니까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너무 뱅크런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뱅크런이 벌어지고 위기가 왔다 그래서 2008년에 트라우마로 접근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한없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국내은행도 안전한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자금 인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딱 나섰을 때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가 싹 사라졌어요. 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중앙은행의 판단이 맞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이 있다는 게 나온 거죠. 자, SVB 은행 같은 경우 영국 지점이 홍콩 상하이은행에 일달러 팔렸고요. 그다음에 그 CS 은행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팔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부채가 많았었다라면 그 부채가 어디까지 있는지 실수하는 기간이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리죠. 근데 지금 이거는 장부에 딱 봤을 때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잠재 부채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렇게 신속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인수하는 측이 절대로 그 비싸게 인수는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인수하는 측이 만약에 부채가 모르는 부채가 있다? 그러면 인수를 안 하죠. 그 나중에 터지게 되면 비싸게 인수한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정세를 나타냈고 물론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러한 그 은행들의 주가는 폭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고요. 상당히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폭락한 은행에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갔다라는 기사들이 오늘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1,000억 가까이 이쪽에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반등 구간에 약간의 수익을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SVB 같은 경우 이틀 폭락하고 그 다음 날부터 들어갔다라면 3일째 60%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 또한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60% 폭락한 뒤에 지금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예요. 특히 SVB 같은 경우 거의 한 500억 가까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걸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서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위기가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투자인지 투기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죠. 위기가 있는 은행, 물론 이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자산과 채권에 대해서는 별개지만 주가가 폭락한 주식을 내가 뭐 기사 제목처럼 파월과 앨런을 믿어요라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네. 글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홍길동 씨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접근을 하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주식은 내가 리스크를 더 많이 껴넣으면 손실도 커져요. 또 하나의 오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떠안는 데 대한 보상이 크다라는 건데 이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결국 리스크를 무시하고 무조건 높은 프리미엄만 내가 얻겠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의 반대말은 리스크가 큰 만큼 내 돈이 날아갈 확률이 더 크다라는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리스크를 떠안으면 당연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이참에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은행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좀 안정세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금리 결정이 조금 그 많은 분들이 한 70%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소수에서는 금리를 좀 이번에는 쉬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좀 예. 얘기들도 소수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번에 쉬는 것은 이번에 금리를 안 올리면 쉬어가는 것이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그런 기조는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 나온 그 언론에도 봐도 쉬어간다라는 표현이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 25bp 금리를 올리던 아니면 동결을 하던 시장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월가에서는 뭐 인하하라 압박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네. 뭐 월가의 압박이고요. 뭐 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인하는 저는 최악의 국면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나올 FOMC의 금리 결정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